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부장입니다.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주말 잘 편안하게 쉬시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제 주말을 또 앞두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지표가 또 중요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컸는데요. 또 오늘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한 주를 정리하면서 또 내일 다가올 또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저와 함께 주간 찐시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항상 먼저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주간지 시황 방송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매일 이제 아침에 개장 전에 815 모니터 방송에서 개장 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자, 이번 주에 5일 동안의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이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44 숫자가 약간 조금 꺼림직하긴 한데, 그죠? 4.4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4.80 정도였으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간 내내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우상향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우하향할 때는 조금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해도 되는 안전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일간 단위로 봤으니까 주간 단위로, 주말이니까 주간 단위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주간 단위로도 4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하이드 스프레드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7월 5일을 딱 분기점으로, 그때부터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하이드 스프레드는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는 4.67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위험자산 쪽을 선호하는, 안전자산 쪽에서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번 주에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한테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월요일 날 한번 체크를 하고요. 내일. 자,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는 어쨌든 대표적으로 제가 나스닥 지수와 비교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7월 5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7월 5일 전후를 바닥을 찍고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이드 스프레드 안정, 전 세계 증시 상승, 물론 중국은 조금 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한 주였고요. 다음 주도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주중에 계속 가족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최근에 이 일봉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 자, 지금 주간 단위로 딱 완벽하게 정확하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은 7월 15일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꺾인 거는, 그죠? 그러면 저 꺾인 거를 확인하고 사더라도 먹을 게 있나 없나라는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야, 그건 너무 후행하는 거 아니야? 많이 빠졌을 때 차라리 심리가 최악일 때 그냥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만약에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주간 단위로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미. 그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7월 15일에 7월 15일 주간 단위로 꺾인 걸 보고 들어가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시점입니다. 7월 15일은 제가 새로
하락으로 검은색 선을 그어놨죠. 그때가 7월 15일이고 그 꺾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이만큼의 먹을 룸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주간 단위로 제가 저 변화를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주간 단위로 나스닥이 좋아지고 있구나. 주간 단위로 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내가 미국의 S&P 500을 추정하는 ETF를 아니면 나스닥을 추정하는 ETF를 내가 조금 한번 편입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족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ETF를 정리를 좀 할까? 아니면 인버스 쪽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들은 제가 구간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내 주식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해외 쪽, 특히 해외 쪽의 지수 ETF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꼭 같이 좀 포트를 운영하시는 건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네. 혹시라도 우리나라 원화 자산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재미없는 시장에서 돈 벌려고 계속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 괜찮은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미리 조금씩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개별 종목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변동성이 큰 지수 관련된 ETF 가지고 조금씩 저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그널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는 거는 경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의 주봉입니다. 3주째 아주 강하게 에너지가 좋아지는 그림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난 7월 15일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부터 한 4주, 5주 동안 계속 시그널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상해 지수를 가지고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죠. 상해 지수 지난번에 하락할 때 딱 그 하락의 시그널을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나스닥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중국과 나스닥을 비교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주간 찐 시황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금요일 날 해주셔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좀 약간 펀더멘탈 관련된 지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을 제가 차트를 이제 그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흐름을 좀 뭔가 조금 이탈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요 자리였습니다. 여기. 예. 박스권을 조금 박스권 주가가 행보하던 구간을 딱 깨고 내려오는 캔들을 하나 만든 자리, 저 동그라미 쳐 있는, 그때 아마 녹화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중국이 약간 이제 에너지가 소진되고 분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치를 한번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가로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어져 있는데 이 지표가 뭐냐면요, 보조 지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되돌림이죠. 되돌림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황금 수요를 가지고 차트의 보조 지표로서 이제 적용을 해 놓은 건데요. 아마 모든 증권사에 이 보조 지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KB증권에 당연히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KB증권의 차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 지표는 뭐냐 하면요. 어떠한 큰 사이클이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큰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 그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마우스로 쭉 이렇게 당겨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딱 놓으면 하락률 대비해서 얼마 정도 반등을 했는지, 구간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3,700이 고점이었고, 큰 사이클 상으로 3,700이 고점이었고, 최근 4월 말경에 상해 종합지수는 2,860 정도가 저점이었습니다. 큰 사이클 상으로. 그래서 여기 고점과 저점을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연결해서 탁 놓으면 이 사이클을 100으로 봤을 때, 하락 사이클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하락 대비해서 23.6%의 되돌림이 나타났다. 그 다음 구간이 하락 구간 대비 하락을 100으로 보면 하락폭의 38%를 만회를 했다.
자, 여기 위에가 50이죠. 아, 하락폭의 절반을 해보겠다.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하락폭에 얼마를 해보겠는지를 대충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제가 딱 상해가 이제 얼추 분산 조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하락 구간을 100으로 봤을 때 적어도 61% 정도의 회복을 나타난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예. 많은 부분을 회복하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얼추 시장이 지수가 하락폭 대비해서 한 절반에서 그 이상으로 회복을 하면 지수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때마침 그때 이 행보하는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주봉 기준으로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상해 종합지수가 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다이버전스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오늘은 그냥 요 이야기만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추 하락폭 대비해서 상승률이 절반 이상 올라왔는데 뭔가 에너지의 분산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를 이제 하락폭 대비해서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승폭 대비해서 최근에 조정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또 반대로 해볼 수 있거든요. 즉, 저점에서 마우스를 찍고요. 고점까지 마우스를 쭉 연결을 해서 마우스를 탁 놓으면 상승폭 대비해서 조정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또 HTS에서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5월달과 7월까지 이렇게 상해 지수가 3,000선 밑에서 3,400까지 올라왔는데, 그 상승폭 대비해서 최근에 하락은, 조정은 38.2%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고요. 50% 되돌림은 이 정도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까지는 조정이 안 나왔고 38.2%와 50% 그 사이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고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지 어떤 업종이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좀 에너지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면, 시황이 나쁘지 않은 종목과 산업이라면, 섹터라면 상승 종목 대비, 상승률 대비해서 한 38%나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해 종합지수는 가격 조정은 얼추 3,150을 전후로 해서 3,100과 3,150을 전후로 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 있고요. 단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려면 뭔가 이벤트가 안 좋은 이슈가 생겨야 되겠죠. 그게 아마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데 그 부분이 더욱더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더 빠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뭐 예상하지 않았던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시키는 이슈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가격 조정의 흐름이라면 보통은 상승폭 대비해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이 조정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요 아주 큰 음봉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요 큰 음봉을 시가가 저항인데 저기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상해 지수는 좀 안정적인 이제 가격 조정 마무리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장 방송에서 금요일 날 거기 그 음봉의 시가를 거의 다 커버를 하려다가 넘어서지는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상해 지수의 관전 포인트는 이 거래량 수반한 뚱뚱한 음봉의 시가를 다음 주에 저항을 넘어서는지,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거기를 넘어서면 가격 조정은 얼추 진짜 마무리되는 그러한 구간이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나스닥을 한번 봐야 되죠. 지금은 나스닥이 잘 가고 있으니까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보죠. 자, 나스닥은 그러면 지난 하락폭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반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고점이 한 14,500, 14,600 정도였네요. 지난 한 4월, 3월 말, 4월 초 정도 됩니다. 그죠? 14,600 정도 되는데, 거기를 고점으로 잡고, 최근에 6월 16일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 마우스를 쭉 당겨서 놓으면, 최근에
이 하락폭 대비해서 상승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절반 정도 이상은 이미 되돌렸네요. 그죠? 하락폭 대비해서 절반 정도 이상은 되돌렸고 이제 61.8% 되돌림 정도까지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정도 됐는지 쭉 연결해 보면 나스닥이 13,000포인트 정도가 오면 중국이 이번에 가격 조정을 받았던 위치인 하락폭 대비해서 61.8% 되돌린 구간을 넘어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얼추 나스닥 지수도 낙폭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수는 회복을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13,000선 위로 넘어서게 되면 아시겠죠? 그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줬으니까 그때부터는 혹시라도 뭔가 에너지의 분산 조짐이 나타나거나 하면 포지션을 약간 이제는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뭐 보조지표에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고점이 내려오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박스권을 아주 강하게 하향 이탈하는 큰 음봉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조짐의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다가 그 부분이 나타나면 이제 지수 관련된 ETF 추정하는 ETF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간 이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분산 흐름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몇 가지들을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 외에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뭐 매크로라든지 이런 좀 펀더멘탈을 가지고 너무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플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요 정도 가지고 한번 이 전 세계 시장 지수의 흐름 참고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볼 수 있는 이제 펀더멘탈 요소 하나 말씀을 드리면 M2 증가율이라고 있습니다. M2.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원통화, 돈을 한국은행에서 그냥 돈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M1이라고 보통 본원통화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광의의 개념을 M2라고 합니다. 뭐 네이버 같은 곳에 M2 통화라고 딱 치시면 그 개념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다 아니까 뭐 예금, 적금 뭐 이런 것까지 다 더한 뭐 개념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풍부한지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들이 좀 흘러 넘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좀 늘어나고 풍부하면 시장,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M2 증가율, 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정부에서 시장에서 걷어들이고 있는지 많이 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직접 한번 엑셀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가 빨간색이 그래프고요. 중국 상해 지수가 빨간색 그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림은 이 중국의 M2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리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답답하게 행보했던 구간 보이시죠? 그때 중국의 유동성을 한번 보시죠. 8%에서 9%에서 아주 답답하게 크게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중국이 주가가 한 단계 이렇게 좀 출렁였는데요. 그 뒤로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시진핑 연임도 있는데 이렇게 뭐 시장이 내려오는 모습을 인민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뭔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추고 통화를 공급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색 그림이 어떻게 됐나요? 8%대에서 9%, 10%, 11%, 즉 시중에 뭔가 유동성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니까 상해 지수가 3,000선 아래에서 3,400까지 이렇게 튀어오르는 부분이 5월달, 6월달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M2 증가율과 이 주가 지수와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그랬는지 그냥 알려만 드리면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여러분들께서 조회를 하시면요. 뭐 돋보기 같은 이런 표시들 다 있잖아요. 사이트마다 오른쪽 상단부에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조회를 하시면 매주 요 각국의 M2 증가율을 엑셀로 다 알려주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딱 그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자,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네이버에 가시면요. 네이버에 가시면 한국 M2 통화 공급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내가 중국이 궁금하다. 그러면 중국 M2 뭐 통화 이렇게 치시면 요 숫자랑 그래프가 자동으로 딱 네이버에 나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혹시나 야 그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한국의 M2라고 해서 이렇게 딱 치면 어디 갔나요? 왜 안 나와? 함투 통화. M2 통화까지 해야 나오네요. 네, M2 통화까지 제가 했군요. 자, M2 통화까지 이렇게 조회해서 하니까 밑에 한국 M2 통화 공급이라고 나오고 숫자 있고 시장 영향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우 높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쪽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요거를 그대로 캡처해 놓은 거니까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연초 이후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재미없었죠. 그리고 6월 달은 정말로 재미없었고요. 코스닥이 무려 17%가 지수가 빠졌으니까 한 달 동안 재미없었죠. 근데 7월 달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7월 달은 재미가 좋다기보다는 낙폭이 컸었는데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M2 통화 공급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연초 이후에 2월 달부터 10%대를 찍고 9%, 8%, 7%까지 계속 통화를 뭔가 쪼는 분위기였어요. 왜? 물가 때문에. 물가가 너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쪼는 거죠. 근데 지금 7월 달부터 어떻게 됐나요? 7.4%를 찍고 7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6월 말 바닥을 찍고 7월 달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줬잖아요. 지수가 한 달에 코스닥이 8%, 7%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여기까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확률을 내가 시장 보는데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종량 변곡점마다 알려드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방송을 또 참고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중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M2 통화 공급을 해서 조회해보면 시장에서 정부에서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쪼고 있는지 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중국 시장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보조 지표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그 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궁금하실 때 하나의 보조 지표로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던 금요일날 중국과 나스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향성을 볼 때 참고하는 거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신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논쟁은 베어마켓 랠리, 단기 베어마켓 랠리니까 이거는 아직은 추세적인 하락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조금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지수가 아주 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지수가 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당히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는 또 베어마켓 랠리에 낙폭 과다한 상황에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건 약세장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어려운데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베어마켓 랠리인지 약세장인지 약세장이 끝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냥 순응을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끝일 거야, 약세장이 이제 계속일 거야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지표를 가지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해서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예측해서 여기까지가 베어마켓 랠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봐야
주가가 올라가다 꺾이면 역시 그때가 베어마켓 랠리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예측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략을 세워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한 주 시장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본다면 좀 못난이들이 미운 오리 새끼들이 이번에 좀 백조가 된 한 주, 좀 못난이들이 역습을 한 한 주,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적이 좀 부진하고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그러한 업종 종목들이 장기간 주가가 소외되어 있던 그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강세를 보였던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에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제가 지난주 주간 찐시황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단기로 낙폭이 큰 성장주들에 대해서 한번 8월 달에는 한번 플레이를 해볼 만한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네이버를 선택을 해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상승률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월요일 뭐 대비해서는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는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뭐 전략도 단기 전략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컨셉은 맞췄는데 종목 하나를 저는 선택을 딱 해드렸는데 그 종목이 조금 상승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별로였는데요. 자, 한번 지금부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업종별로 한번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제가 한번 다 그려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아직까지 업종 수익률 하락률인 종목들, 업종이, 그러니까 업종 수익률이 연초 이후에 10% 이상 아직 많이 빠진 종목, 업종을 제가 그 데이터를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게임 소프트웨어가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업종 수익률이 마이너스 44%입니다.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지수, 업종이 44% 빠졌으니까 종목으로 보면 뭐 한 50%, 70% 빠진 종목도 분명히 게임주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가 30% 빠진 거죠. 이 소프트웨어 안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낙폭 가대한 쪽이 이번에 움직일 것 같아서 지난주에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생각만큼 상승률이 그렇게 한 주 가지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주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쭉 가면 또 생명과학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 업종이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21%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많이 빠진 건가? 라는 걸 보려면 평균을 보면 되죠. 평균. 이 업종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17%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7%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보다도 더 많이 빠진 업종들이 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패자의 역습을 보인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업종별로 연초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대표적으로 기타 자본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 자본재는 제가 매일 우리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무슨 업종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산. 네. 방산 업종이 여기에 분류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본재 업종이 연초 대비해서 13%로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방산업종. 주도 업종이죠. 방산업종. 자, 그 다음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이 약 10% 정도. 조선업종도 뭐 하반기 내년 저는 주도 업종으로 여전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전기장비입니다. 이거는 뭐죠?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제가 전기차가 성장을 하고 전기차가 더 보급이 되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이러한 신재생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가 발전해서 인프라가 깔리면 깔릴수록 전력 인프라도 같이 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렉트릭, 어떤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업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편입되어 있는 섹터 7%, 그 다음 상사, 보험, 담배 이 정도 순서대로 업종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수익률 상위 종목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상승률이 좀 컸던 종목들. 근데 그 카테고리는 어디냐면 KRX 우리 그 지수가 KRX 100이라는 지수가 있죠. 대표 지수 중에 KRX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대표 지수입니다. KRX 100을 구성하는 100개 종목줄 중에서 지난 한 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 20개를 한번 20종목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뽑아보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알테오젠이 14%, HLB가 13%, 카카오게임즈가 13%, 펄어비스가 12%, 크래프톤이 10%, 뭐 이런 보시면 그렇죠? 딱 특징이 뭐죠? 바이오 많이 빠진 바이오,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게임, 그 다음에 일부 낙폭과대 각각 섹터별로 낙폭과대한 뭐 고려아연 SKI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이고 그죠? 특징이 눈에 딱 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낙폭 가대한 업종 중에서 못난이들의 반란이 이루어진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반란을 근데 이끈 것은 핵심은 뭐죠? 얘네들의 뭔가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모멘텀이 부진하는 그 부분들이 막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나타났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뭐 숏커버죠. 핵심은 공매도의 숏커버. 그죠? 수급 이벤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급 이벤트. 그래서 최근 소외주들의 주가 강세는 펀더멘탈적인 뭔가 강한 변화보다는 아직까지는 수급 쪽 요인이 더 컸고 공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매수 즉 숏커버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컸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숏커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환매수한 이 숏커버가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얘네들이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다시 주가는 빠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못 올라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끝나면 재미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거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게 안 보이면 다시 공매도가 더 강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낙폭 과대 숏커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방망이를 길게 홈런을 치기 위해서 방망이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1루타, 2루타 단타를 노리기 위해서 그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 업종, 이들 종목 내에서 분명히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일주일 전 대비 수익률 상위 종목 중에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죠. 6%가 정도 올랐다라고 나오고,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무조건 공매도 숏커버로 해서 오른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도 있다. 그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방망이를 길게 잡아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바이오 쪽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새벽에 아니군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이죠. 그 금요일 날 이제 끝났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래서 금요일 날 끝난 거를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바이오 ETF가 XBI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BI. XBI.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지난주 제가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XBI가 레고캠 바이오와 조금 유사한 흐름을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레고캠 바이오도 이렇게 한 단계 올랐다가 주가가 조금 조정을 이렇게 기간 가격 조정 좀 받았다가 최근에 연속으로 양봉이 3개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림이 레고캠 바이오에서 나왔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데 XBI 바이오 ETF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 더 양봉을 이렇게 위로 크게 쏟았습니다.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 정도의 바이오 ETF가 상승하는 그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에 바짝 붙여놓는 그런 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숏커버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 8.15 모니터 네이버에 카페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자료실. 거기에서 자료를 많은 분들이 다운받으셨더라고요. 300분이 넘는 분들이 제가 만드는 자료들을,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율을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아마 저희 PD님께서 올려주실 텐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는 안 했고요. 코스닥에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들 내에서 공매도 잔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를 비중을 계산해서 많은 종목들 순으로 3% 이상 되는 종목들을 다 정렬을 했고 그 주간 수익률까지 옆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혹시나 주말 일요일 밤 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시 이후에 이 종목들 중에서 한번 차트를 쳐보고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근데 지금 보면 오스코텍, HLB, 펄어비스, 위메이드, 네. 또 있죠? 네, 에코프로도 여전히 잔고율이 높네요. 네. 자, 대두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율이 3% 이상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와서 이제 약간 또 제가 방망이를 약간 이런 종목들을 짧게 잡자라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업데이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왔고 그 지표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 이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들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에 먼저 알고 조금 그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은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게 뭔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금요일 날 나왔구나, 미국 시장에서. 라고 보시면 되고, expect는 기대하다죠. 그래서, 대는 뭐뭐보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이거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잘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한번 넘어가 보죠. 비농업 고용입니다. 농업이 아니라 비농업이 중요하죠. 비농업 고용이 52만 8천 명 깜짝 증가했다. 예상치 2배 이상. 예상치를 2배 이상 증가했으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시장 살짝 상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용과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경기는,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뜨거운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지표들이 뭔가 이번 주에 보였던 흐름과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고용 데이터 나온 거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최근에 이렇게 4개월 동안 그냥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죠? 부진하게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이번이 52만 건이 나왔는데 30만 건 정도 수준에서 고만고만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면 위로 빵 튀었어요. 그죠? 위로 빵 튀었습니다. 물론 서비스업 일자리 위주로 많이 증가도 하긴 했는데 자, 컨센서스가 한 25만 개 정도 예상을 했을 때요. 일자리가. 그죠? 근데 50만 개 넘게 나왔으니까 2배 이상 튄 거 맞죠? 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만만치 않네. 나쁘지 않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울트라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이번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말 경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울트라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잘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나오면 나쁘지 않은 지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 성장에 훼손이 없구나. 성장이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다시 그러면 뭔가 로직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원래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금리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그동안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3% 아래로 내려갔다가 주 후반에는 살짝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주말에 어떻게 됐나요? 이년물 국채금리가 연준의 통화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이년물 금리가 위로 팡 튀어버렸습니다. 3.3%까지 새벽에. 금요일 날. 그건 뭐죠? 연준의 이러한 긴축 스탠스가 공격적인 매파적인 스탠스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겠네. 예.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했다라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 자, 10년물 한번 볼까요? 10년물은 이번 주에 2.5%까지도 있기도 했어요. 아,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많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장기물에는 물가에다가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붙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안 좋아지면 장기금리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5%까지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한번 보시죠. 금요일 어떻게 됐나?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한 방에 다시 2.8%까지 10년물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로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로화는 한 단계 밑으로 팡 내려 찍어버렸네요. 1.02 정도까지 회복을 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개장 방송에서 주말을 앞두고 유로화가 폭락을 해버리고요. 반대로 달러화는 이렇게 다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급격하게 달러가 강세로 전환돼서 106.6까지, 네, 106.6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그림일까요? 안 좋은 그림일까요? 안 좋은 그림이죠. 유로화가 강해야 좋다라고 했는데 유로화 약세, 그리고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살짝 부정적인 흐름으로 금요일 날 미국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연준의 9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이 50bp 확률이고요. 금리 인상 확률이, 오른쪽이 75bp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월등히 야, 75bp 인상하겠네로 확 올라갔죠. 예. 70, 그러니까 거의 70% 확률로 야, 9월 달에 75bp 올리겠구나 라는 확률이 70%, 50bp 올리겠구나가 30%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된 부분이 중요할, 기존에 이 고용 데이터 나오기 전과 나오고 난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요 짙은 색이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요 75p, 오른쪽이 75bp고요. 가운데가 50bp거든요. 50bp. 네, 보시죠. 50bp 가능성이 원래 하루 전에는 여기였는데 떨어져 버렸고, 75bp 가능성은 여기였는데 더 팡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7대3으로 확률이.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좀 급격하게 움직여 버렸다. 성장이 이 정도면 유지될 것 같으면 분위기가 다시 약간의 공격적인 스탠스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채권은 급등했고,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금리 올라가니까 급락하는 움직임이 장중에 나타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또 약간 경계심이 약간 또 좀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증시가 과거의 금리와 우리 주가 S&P 500의 흐름과, 그죠? 국채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횡보 구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횡보했던 구간, 지수가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을 보시면 1970년대, 여기가 1970년대예요. 1970년대. 그때가 이제 물가가 엄청 크게 폭등했던 구간이잖아요. 물가가 크게 폭등했던 구간. 그때는 금리와 그 지수와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역외관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가는 빠지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가는 빠지고, 이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좀 확대해 놓은 건데요. 자, 왼쪽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역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내려갈수록 더 커지죠, 그죠? 3, 4, 5, 6, 7 내려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S&P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S&P 빠지죠.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인플레가 그때 막 유가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막 인플레 이슈가 있어서 금리 올라갈 때 주가 같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000년대는 어땠냐면
2000년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금리예요. 미국의 금리인데 이거는 역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의 S&P 같이 올라가고 금리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달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디와 더 관계가 있냐? 라는 건데요. 지금은 어디와 더 관계가 있나? 지금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970년대와 지금은 더 유사하다. 그래서 금리와 주가는 역학관계를 그리고 있다. 지금의 구간을 제일 오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예, 지금 최근에 2022년도 여기를 보시면 되죠. 금리가 빨간색입니다. 금리가 빨간색이죠.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검은색 S&P 500이 어떻게 되나요? 4,800, 4,200, 3,800까지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금리와 주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신다면 이번 주 주말에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좀 움츠러들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 자세하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쨌든 8월 달에 또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친환경 관련주가 한 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책이 이제 미국에서 좋게 풀릴 수 있으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정점을 찍고 이제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구조적으로 이 산업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중간 선거에서 패배 가능성을 고려를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 선거 전에 뭔가 기후변화 관련된 대응책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아마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고 조맨친 미국 상원 의원이 최근에 좀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발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 아마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하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 국내에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바이든 지지율입니다. 바이든이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지지율이 여기 50%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많이 하락을 해버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잘하고 있다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든도 뭔가를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선거 지기 전에 빨리 이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가 통화 정책 긴축의 정점 기대감입니다. 만약에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완화될 8월 달에 완화가 된다면 이 부분은 친환경 관련주들한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그냥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말 거는 우리가 방망이를 길게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산업은 방망이를 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 천연가스, 이 관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이거는 짧은 이 사이클이 아니죠. 길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마 구조적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 관련된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다 한번 주간 찐시황에서 넣어드렸는데 혹시나 그때 못 보신 분들은 그 뒤에 그 자료 뒤편에 그대로 그 밸류체인을 남겨놨으니까요. 이번 주 자료에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 관련된 태양광 풍력 관련된 밸류체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번 마무리를 좀 드리면 한 주 동안 기관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상위 종목들 주간 단위입니다.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강하게 금액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는 건데요. 자, 대주전자 재료 시총의 1.5%가 이번 주에 들어왔네요. 제가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야기를 이번에 계속 해드렸는데 시총 1.5%를 대주전자 재료를 샀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이 행보하던 구간 잠깐 차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만 잠깐만요. 에코프로를 해드리면 에코프로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나 보여드릴까요? 에코프로가 잠깐만요. 액대순 매수.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에코프로 이제 역대 순매수 랭킹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금요일 밤에 그 숫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지, 강했는지, 특히나 금요일 날 시세를 완전히 뽑아버렸는데, 자, 이게 제가 이제 로직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자,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의 주가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특히나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자, 이게 이제 201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기관이 하루하루 매수한 금액,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하루하루 매수한 금액을 쭉 7년 동안을 정렬을 해서 랭킹이 메디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높은 순위에 있는지를 한번 뽑아본 건데, 지난주 금요일날 8월 5일날 외국인들이 500억을 샀습니다. 네, 500억을 샀습니다. 한 하루에 500억을 샀다고요. 이 하루에 500억 산 게 7년 동안의 랭킹 메디에 해당하냐? 1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가 한 방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차트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보면, 에코프로 차트까지 한번 봐보면, 네. 제가 다시 이 흐름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요 봉이 횡보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 커버하는 봉이 나온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거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니까 혹시나 페버트리 사이클 이후에 비중을 줄여 놓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에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제 개장 전 방송에서. 자, 한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 금요일 날 에너지를 상당히 조금 크게 만든 부분이 좀 보이죠. 네. 보시면 외국인들이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양봉을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지금 꽤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신규로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이 있죠. 네, 신규로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을 좀 극대화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집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매집한 외국인들이 다시 물량을 막 다 쏟아붓는다. 그러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양봉의 시가가 상당 기간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주가는 이 저평가 해소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규보다는 기존에 내리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 SPG 로봇 쪽에서는 숫자가 있는 SPG 쪽으로 역시 기관들이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SM과 SMCNC를 시총의 1% 이상씩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 매수 강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네,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자, 상호펀드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어디를 가장 매수 강도 세게 했을까요? SMCNC네요. 네. SM의 계열사인 SMCNC를 시총의 0.8%를 매집을 했고, 그 다음 이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코스모 화학, 네, 그 다음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한국카본. 자, 본행제죠. LNG 본행제 쪽. 여전히 좀 주가 조정 받으니까 동성 하이텐과 함께 상호펀드는 사고 있고, 에코프로도 같이 담고 있네요. 네, 이 정도가 상호펀드의 주간 움직임, 특징주로 보시면 되고, 자,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어디를 집중적으로 샀을까? 현대미포네요, 현대미포. 네, 현대미포가 거의 진심인 거네요, 현대미포. 자, 그래서 현대미포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잠깐만 해드리면, 자, 현대미포의 주력 선종은 제가 PC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C선. 이게 뭐냐면, 프로덕터, 케미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 화학, 운반선을 현대미포조선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미포는 지금 이 주력 선종인 PC선이 용선료라는 게 있는데요. 용선료가, 연초 대비해서 85% 정도? 85%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업황이 나쁘지 않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은 나머지 조선 3사 대비해서 선박 사이즈가 큰 선박이 아니라 중형 선박을 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배를 빨리빨리 건조할 수 있죠, 다른 조선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건조해서 인도시키고 배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도크가 어떻게 될까?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조선 가격이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새로운 선박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높은 선박에 계약한 가격이 계약을 하면 그게 실적으로 바로바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한 사이클이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조선사 내에서 주도업종으로 주도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도 제가 가장 빨리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조선사들은 해양 플랜트라는 이 약점이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아직 예전에 좀 안 좋았던 해양 플랜트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소진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 해양 플랜트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데 해양 플랜트는 유가가 떨어지면 독이죠.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해양 플랜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조선사한테는 조선사 중에서는 나름 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좀 강점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대미포조선을 진심으로 좀 담고 있네요. 에코프로를 외국인들도 같이 담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라든지 이렇게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외국인들이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밸류체인 이렇게 다시 한번 표를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원래는 조선 업황이 좋을 때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때 페인트 관련주들도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렸고 오늘 업데이트를 그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 페인트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가가 하락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이번 주에 드린 게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였습니다. PBR로 이들은 시클리컬 업종이니까 PBR로 봐야 되고 PBR이 지금 0.5배 아래로 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턴어라운드 모습이 유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유가가 다시 만약에 튀면 이들은 또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보다는 낙폭 과대로서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숨통은 튈 수 있구나. 요 정도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낙폭 과대로서 이번 주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금융주, 은행주.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많이 튀었잖아요. KB금융과 같은 이런 은행주들이 또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 지금 비철금속 가격들이 바닥에서 많이 빠졌다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낙폭 과대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2차전지 친환경 쪽에 신성장 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또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과 또 채팅하면서 공유를 하고 아니면 내일부터 또 개장 방송을 제가 일주일 동안 하니까요. 그때 또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한 주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저는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동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